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가장 잔혹한 배신. 55세 이서연은 평생을 정의롭게 살아온 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딸 유진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스타트업 창업에 실패한 딸이 어머니를 절벽에서 밀어뜨리려 했던 그 순간부터 이서연의 평범했던 일상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터가 됩니다. 과연 딸은 왜 어머니를 죽이려 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봄, 벚꽃이 흩날리는 청양군의 작은 복지관. 오늘도 이서연은 어르신들과 함께 가벼운 체조를 마치고 차를 우리고 있었다.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 작년에 명예퇴직한 그녀에게는 이런 봉사활동이 새로운 보람이었다. 서연 씨, 오늘도 딸한테서 전화 왔어요? 같은 봉사자인 정미란이 물었다. 네, 요즘 유진이가 자주 안부를 묻더라고요. 스타트업 한다고 바쁘다더니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이 와요.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유진이었다. 엄마, 잘 지내세요? 화상통화할까요? 화면 속 유진의 얼굴이 나타났다. 평소보다 야윈 것 같았지만 밝은 미소를 지었다. 엄마, 우리 사업 곧 잘 될 거예요. 정말로요. 몇 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유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엄마. 그런데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오랜만에 등산이라도 함께 할까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북한산 말이에요. 서연은 기뻤다. 요즘 딸과 만날 시간이 없어 아쉬웠는데 함께 산행을 할 수 있다니. 좋지. 엄마가 도시락도 싸갈게. 통화를 끊은 후 서연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화면 속 유진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공허한 시선이었다. 복지관에서 돌아온 서연은 유진의 방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보험 관련 서류 몇 장을 발견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보험 금액이 상당했다. 언제 이런 보험에 가입했을까? 그날 밤 서연은 잠이 오지 않았다. 딸의 떨리는 손과 허무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보험 서류들.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지만 어머니로서는 차마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 다시 전화했다. 엄마, 내일 등산 맞죠? 일기예보 보니까 날씨 좋다던데요. 정상까지 꼭 올라가요.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래, 유진아. 엄마도 오랜만에 정상까지 가보고 싶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왜일까? 딸과의 즐거운 약속인데 왜 이렇게 불안한 기분이 드는 걸까? 거울 앞에 선 서연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55세의 나이에도 건강하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유진이 어렸을 때의 사진들을 꺼내 보았다. 해맑게 웃던 딸의 모습,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1등을 해서 뛸 듯이 기뻐하던 모습, 대학 졸업식에서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던 모습.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내일의 등산이 그저 평범한 모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평범한 어머니의 일상에 드리워진 작은 의욕들, 딸의 떨리는 손과 허무한 눈빛,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거액의 보험 증서.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더 큰 계획의 시작일까요? 어머니와 딸의 등산.
얼핏 보면 평범한 가족의 나들이처럼 보이지만 정상을 향해 오르는 발걸음마다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절벽 앞에서 엄마 여기서 사진 찍어요라며 손을 내미는 딸. 그 순간 서연이 들은 것은 미안해라는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가족애와 배신 사이의 경계선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토요일 아침 북한산 입구에서 만난 유진은 평소보다 더 밝게 웃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 미소가 어색해 보였다. 엄마,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정상까지 올라가서 인증샷 찍어야 해요. 그래, 유진아. 그런데 너 요즘 많이 야윈 것 같구나. 밥은 제대로 먹고 있니? 괜찮아요, 엄마. 요즘 사업 때문에 바빠서 그래요.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등산로를 오르며 유진은 계속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메시지가 올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급한 일 있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투자자들이 연락을 자꾸 해서요. 결과가 곧 나온다고 했거든요. 서연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유진아, 사업이 중요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엄마가 있잖니. 그 순간 유진의 어깨가 미묘하게 떨렸다. 엄마, 고마워요. 2시간 정도 오르자 정상이 가까워졌다. 유진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엄마, 잠깐 쉬어가요. 여기 경치 좋네요. 그곳은 절벽 근처의 전망대였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정말 멋지다, 유진아. 여기서 사진 찍을까? 네, 엄마. 근데 저쪽 끝에서 찍으면 더 멋질 것 같아요. 배경이 더 잘 나올 거예요. 유진이 가리킨 곳은 절벽 끝이었다. 난간도 없는 위험한 곳이었다. 거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엄마. 제가 잘 잡고 있을게요. 여기서 찍으면 진짜 인생 사진 나와요. 유진이 먼저 절벽 끝으로 가서 손을 내밀었다. 엄마, 이리 오세요. 제 손 잡고 오시면 돼요. 서연은 주저했지만 딸을 믿고 한 걸음씩 다가갔다. 유진의 손을 잡고 절벽 끝에 섰다. 와, 정말 멋지네. 유진아, 여기서 셀카 찍자.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응? 뭐가? 그 순간 유진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밀치는 힘이 느껴졌다. 유진아?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 서연의 몸이 절벽으로 밀려났다. 순간적으로 유진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눈물과 절망이 가득했다. 유진아. 떨어지는 순간 서연은 기적적으로 절벽 중간의 큰 나무가지에 걸렸다. 온몸이 아팠지만 살아있었다. 위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엄마. 하지만 그 목소리는 진짜 놀라는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연기하는 듯한 톤이었다. 서연은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로 딸을 올려다보았다. 유진이 휴대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다. 119에 신고하는 것 같았다. 여보세요? 119죠? 북한산에서 사고가 났어요. 제 어머니가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계획된 일이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이다. 왜? 도대체 왜? 의식이 흐려지기 전 서연의 마지막 기억은 유진이 절벽 위에서 내려다보는 차가운 시선이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딸의 모습이 없었다. 나뭇가지에서 미끄러지며 더 깊은 산골로 떨어져 가면서 서연은 간신히 생각했다. 살아야 한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의식을 잃기 직전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아줌마, 아줌마. 절벽에서 떨어지는 순간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 사랑하는 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서연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서연. 깊은 산골에서 그녀를 구해준 것은 목련 할아버지라는 홀로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의 상처보다 더 깊은 것은 마음의 상처였죠. 왜 딸이 자신을 죽이려 했을까?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서연은 조심스럽게 진실에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치밀한 계획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아줌마, 정신 드세요. 서연이 눈을 뜬 것은 이틀 후였다. 낡은 한옥의 방 안, 목련꽃 무늬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여기가 어디죠? 깊은 산골이요. 내가 목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요. 아줌마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걸 봤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네요. 목련 할아버지는 70대로 보이는 인자한 노인이었다. 홀로 이 산골에서 30년째 살고 있다고 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아줌마, 함부로 나가면 안 돼요. 지금 산 아래쪽에서 수색대들이 아줌마 찾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딸이라는 분이 시체를 찾고 있더라고요. 살아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유진이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일지도. 할아버지, 제가 며칠 더 여기 있어도 될까요? 몸이 회복될 때까지만. 그럼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절벽에서 떨어질 일이.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목련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제 딸이 저를 밀었어요. 뭐라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 딸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목련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아줌마,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죠. 사흘 후 서연의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할아버지가 가방을 가져왔다. 이거 아줌마 거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 있던 거요. 서연은 가방을 뒤져보았다. 지갑, 휴대폰, 그리고 유진의 지갑도 들어 있었다. 등산 중에 딸이 무거워서 엄마 가방에 넣어달라고 했던 것이다. 유진의 지갑을 열어보니 각종 카드들과 함께 작은 메모 종이가 있었다. 엄마 보험 마이너스 3억. D-데이 토요일. 서연의 손이 떨렸다. D-데이 토요일. 바로 등산한 그날이었다. 휴대폰을 켜보니 유진에게서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들이 있었다. 엄마 어디세요? 빨리 연락 주세요. 엄마 정말 걱정돼요. 제발 살아계세요. 구조대가 수색 중이에요. 꼭 찾을 거예요.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 메시지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연기였다. 그날 밤 서연은 유진의 휴대폰을 더 자세히 살펴봤다. 유진이 등산 전날 밤에 보낸 메시지들을 발견했다. 투자자 김 대표에게 내일이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자금 확보 방법이 생겼습니다. 사채업체에게 다음 주까지는 꼭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 창업 동료 민지에게 보낸 것이었다. 엄마를 잃으면 정말 힘들겠지만 자금이 확보돼. 미안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 모든 게 끝나면 다시 연락할게. 서연은 메시지를 보며 눈물이 흘렀다. 딸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이다. 돈 때문에. 유진아. 왜? 엄마에게 말했으면 도와줬을 텐데. 목련 할아버지가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다. 아줌마, 복수를 생각하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왜 그랬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아줌마가 할 일이 있겠네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한 번 사람을 죽이려 한 사람은 또 할 수 있어요. 서연은 결심했다.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리고 유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고 있다면 막아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자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계획을 세웠다. 유진의 주변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 딸의 메시지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이것은 단순한 충동적 범행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됩니다. 죽은 자가 되어 살아있는 딸을 추적하는 이 기이한 게임에서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죽은 어머니를 찾는 효녀 연기에 열중하는 유진. 하지만 서연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딸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할 시간. 서연이 은밀히 유진의 사무실에 침투하면서 발견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치밀한 계획들이었습니다. 과연 유진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수색 작업이 중단되었다. 서연은 실종자에서 추정 사망자가 되었다. 목련 할아버지를 통해 들은 소식에 따르면 유진은 완벽한 슬픔에 잠긴 딸을 연기하고 있었다. 딸분이 매일 와서 팜플렛 돌리고 있어요. 실종된 어머니를 찾습니다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있다던데요.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유진의 연기력이 그렇게 뛰어났나?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다. 서연은 목련 할아버지에게 부탁해서 간단한 변장 도구들을 구했다.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그리고 평소와 다른 스타일의 옷들. 첫 번째 목표는 유진의 사무실이었다. 강남에 있는 작은 임대 사무실에서 창업 동료 2명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서연은 청소부로 가장해서 건물에 들어갔다. 밤늦은 시간 사무실은 비어 있었다. 유진이 항상 사용하던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생일 숫자 조합이었다. 사무실은 전형적인 스타트업 공간이었다. 하지만 서연이 찾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이었다. 유진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이 있었다. 투자 계획서, 사업 제안서, 그리고 대출 서류들.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1억 2천만 원. 이렇게 많은 빚이? 사채업체들의 독촉장도 있었다. 최종 경고, 법적 조치 예정 같은 무시무시한 문구들. 컴퓨터를 켜니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여러 조합을 시도해 본 결과 역시나 생일 조합으로 열렸다.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다. 투자자와의 대화. 유진 씨, 더 이상 시간을 줄 수 없습니다. 이번 주까지 확답을 주지 않으면 투자금 회수하겠습니다. 유진의 답장. 이번 주 토요일 이후에 상황이 완전히 바뀔 예정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보험회사와 주고받은 메일들. 서연 명의의 생명보험 가입 확인서들이 있었다. 가입 시기는 3개월 전. 보험금은 3억 원. 서연의 가슴이 뛰었다. 유진이 3개월 전부터 이 일을 계획했다는 뜻이었다. 더 중요한 건 폴더명이 프로젝트 M인 숨겨진 폴더였다. 그 안에는 계획 일정표, XLSX, 보험금 수령 절차, DOCX, 알리바이 만들기, TXT, 사고 지점 조사, PDF, 알리바이 만들기 파일을 열어보니 소름이 끼쳤다. 1. 등산 제한. 평소 함께 자주 다녔다는 인상 주기. 2. 주변인들에게 어머니와의 좋은 관계 어필. 3. 사고 후 수색 과정에서 최대한 협력적인 모습 보이기. 4. SNS에 그리운 글 올리기 단. 너무 과하지 않게. 5. 보험금 신청은 적절한 시기에 너무 빨리 하면 의심받음. 서연은 온몸이 떨렸다.
이 정도면 이건 단순한 충동적 범행이 아니었다. 완벽한 계획살인이었다. 그때 사무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의 목소리였다. 민지야, 내일 보험회사에서 연락 온다니까 긴장되네. 유진아, 정말 괜찮을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받는 거 아니야? 괜찮아. 모든 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어머니는 이미. 서연은 재빨리 책상 아래로 숨었다. 두 사람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근데 유진아, 정말로 괜찮은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내 어머니인데. 민지야, 나도 힘들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망하는 거야. 사채업자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줄 것 같아? 그래도 됐어. 이미 시작한 일이야. 이제 끝까지 가야 해. 서연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직접 듣는 딸의 냉정한 목소리에 마음이 무너졌다. 두 사람이 다른 방으로 이동한 틈에 서연은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모든 증거는 휴대폰으로 촬영해 두었다. 건물을 나서며 서연은 생각했다. 이제 딸의 계획을 완전히 파악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유진이 아직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은 목련 할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할아버지, 제 딸이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어요. 3개월 전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겠네요. 아직 아니에요. 증거가 더 필요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채업자들, 투자자들. 유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서연의 복수는 단순히 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것이었다. 완벽한 계획살인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죽은 줄 아는 딸을 상대로 한 은밀한 추적전. 과연 서연은 유진의 모든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제 서연의 본격적인 잠입 수사가 시작됩니다. 변장을 하고 딸의 창업 동료들 사이로 스며든 서연. 술에 취한 유진으로부터 결정적인 자백을 이끌어내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자백을 듣는 서연의 마음은 복수심보다는 절망감으로 가득합니다. 과연 이 모든 증거들이 법정에서 딸을 단죄할 수 있을까요? 2주 후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목련 할아버지가 구해준 갈색 가발과 색안경, 그리고 평소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옷차림. 거기에 약간의 화장술까지 더해지니 친딸도 알아보기 어려운 모습이 되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에요,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아줌마. 들키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서연의 목표는 유진의 창업 동료들이 자주 모이는 강남의 한 카페바였다. SNS를 통해 알아낸 정보였다. 오늘 밤 그들이 투자 유치 성공 기원 모임을 갖는다고 했다. 카페에 도착한 서연은 구석자리에 앉아서 유진 일행을 관찰했다. 유진, 민지, 그리고 남자 동료 한 명. 세 사람은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유진아, 보험금 언제 나와? 민지가 물었다. 다음 주쯤 될 것 같아. 서류 심사가 좀 까다롭더라고.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도 3억이면 우리 빚 다 갚고도 남겠네. 서연은 가슴이 뛰었다. 저들이 자신의 죽음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진은 점점 더 많이 마셨다. 평소보다 많이 취한 것 같았다. 민지야, 나 요즘 잠이 안 와. 왜? 스트레스 때문에? 엄마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 마지막에 날 바라본 그 눈빛. 서연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유진아, 그만해.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난 일이라고? 나는 내 엄마를 죽였어.
내 손으로.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돌아보기 시작했다. 민지가 당황해서 유진의 입을 막았다. 유진아, 조용히 해. 사람들이 들어. 하지만 유진은 이미 많이 취해 있었다. 괜찮아. 어차피 아무도 진실 몰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불쌍한 딸로 생각하고 있어. 이때 서연이 용기를 내어 그들 테이블로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혹시 창업 관련 일 하시나요? 저도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아서. 네. 아, 네. 그렇긴 한데. 민지가 당황해서 대답했다. 와, 대단하시네요. 요즘 창업이 정말 어렵다던데. 저는 김미경이라고 해요. 혹시 한 잔 함께 해도 될까요? 취한 유진이 손을 흔들었다. 좋아요. 앉으세요. 우리 얘기 들어보세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들과 대화를 시작했다. 사업이 힘드시겠어요. 자금 조달도 쉽지 않고. 맞아요. 유진이 큰 소리로 말했다. 정말 힘들어요. 저는 어머니까지 잃었는데. 어머니를요? 등산사고로. 한 달 전에.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것이 진짜 눈물인지 의심스러웠다. 정말 안타깝네요. 많이 의지하셨나 봐요. 네. 근데 어머니가 보험을 많이 들어 놓으셔서 그게 지금 저희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민지가 유진의 팔을 꼬집었다. 하지만 유진은 계속 말했다. 사실 계획했어요. 뭘 계획했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어머니를 밀었거든요. 절벽에서. 주변이 조용해졌다. 민지가 완전히 창백해졌다. 유진아, 정말 그만해. 하지만 유진은 술기운에 계속 말했다. 미안하긴 해요. 정말 미안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위협하고 투자자들은 돈 회수하겠다고 하고 어머니 보험금이 아니면 정말 다 끝나는 거였어요. 서연은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하고 있었다. 완벽한 자백이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3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등산을 좋아하시니까 거기서 사고가 나게 하면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진아, 제발. 민지가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괜찮아, 민지야. 이 언니는 좋은 분 같아. 그죠, 언니? 서연은 간신히 대답했다. 네. 그런데 후회는 안 하세요? 후회. 많이 해요. 매일 밤 어머니 꿈꿔요. 마지막에 날 바라본 그 눈빛. 배신감과 충격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잖아요. 그 순간 서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화장실로 달려가서 울음을 터뜨렸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있다. 녹음 파일,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오늘의 자백.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유진이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테이블로 돌아가니 민지가 유진을 부축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었다. 언니, 죄송해요. 유진이가 너무 취해서. 괜찮아요. 모두 힘든 시기시겠어요. 유진이 서연을 흐릿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 혹시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서연은 딸의 눈에서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았다. 잘못했을 때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던 그 눈빛. 유진 씨, 잘못된 일은 바로잡을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진은 이미 의식을 잃을 정도로 취해 있었다. 술에 취한 딸의 입에서 나온 완벽한 자백. 이제 서연의 손에는 유진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와 모정 사이에서 흔들리는 서연의 마음.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제 서연의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유진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닌 더욱 치밀하고 끔찍한 계획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딸 미나까지 이용하려 했던 유진의 모습을 보며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이미 모정을 넘어선 정의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유진이 숙취로 고생하며 집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에는 유진의 원룸에 침입할 계획이었다. 관리사무소에서 수도 검침을 나온 직원으로 가장한 서연은 유진의 방 앞에 섰다. 다행히 유진은 외출한 상태였다.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은 어지럽혀져 있었다. 술병들과 배달음식 용기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유진의 노트북이 열려 있었다. 화면을 보니 프로젝트 M-1이라는 새로운 폴더가 있었다. 설마 서연의 예감이 맞았다. 그 안에는 더욱 충격적인 파일들이 있었다. 플랜 비미나 사건, DOCX, 미나는 유진의 5살 딸이었다. 서연의 손녀이기도 했다. 파일을 열어보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만약 엄마 보험금으로도 부족할 경우 미나의 사고를 가장한 보험 사기도 고려해 볼 것. 아동 보험금은 의심을 덜 받을 수 있음. 단 실제로 다치게 하지는 않고 병원 진료 기록만 조작하는 선에서 서연의 손이 떨렸다. 유진이 자신의 딸까지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다른 파일도 있었다. 사채 현황, XLSX, 빌린 금액이 총 2억 3천만 원. 여러 업체에서 빌린 것을 정리한 표였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상환 불가시 조치 사항이라는 항목이었다. 신체 위의 가능성 높음, 가족까지 위협 확대, 미나에게도 위험 가능성. 서연은 깨달았다. 유진이 자신을 죽이려 한 것은 단순히 보험금 때문만이 아니었다. 사채업자들이 손녀 미나까지 위협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더 충격적인 파일을 발견했다. 엄마 제거 시나리오 최종. DOCX. 그 안에는 등산 계획부터 사후 처리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1단계 등산 제한 평소 함께 자주 다녔다는 기록 만들기. 2단계 사고 지점 사전 답사 3월 15일 완료. 3단계 D-데이 실행 4월 23일. 4단계 구조대 연락 및 수색 협조. 5단계 장례식 및 보험금 신청. 6단계 사업 자금 투입 및 정상화. 각 단계마다 세부 계획이 있었다. 심지어 서연이 떨어질 절벽의 높이와 생존 가능성까지 계산해 놓았다. 절벽 높이 50m, 생존 확률 5% 미만으로 추정. 서연은 파일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어머니의 죽음을 계획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이 돌아온 것이다. 서연은 재빨리 노트북 화면을 캡처하고 침실 옷장 안으로 숨었다. 아, 머리야. 유진이 숙취에 시달리며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바로 노트북으로 향했다. 내가 이걸 켜놨나? 유진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다른 일에 집중했다.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대표님? 유진입니다. 네, 보험금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유진이 혼자 중얼거렸다. 엄마,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 미나까지 위험해질 뻔했어. 그 순간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유진도 나름대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일까? 하지만 곧 유진의 다음 말을 듣고는 그런 동정심이 사라졌다. 그래도
생각보다 쉬웠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 서연의 가슴이 차갑게 식었다. 유진은 전혀 후회하지 않고 있었다. 어젯밤 술자리에서의 눈물과 후회는 모두 연기였던 것이다. 유진이 다시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나야. 어제 그 언니 기억나? 혹시 수상하지 않았어? 괜찮아? 그럼 됐어. 아, 그리고 다음 달에 미나 보험금 관련해서도 상의할 게 있어. 플랜 B도 준비해둬야지. 서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유진이 미나까지 해치려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유진이 화장실에 간 틈에 서연은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그날 밤 목련 할아버지에게 돌아온 서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할아버지, 이제 결정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래야지요. 손녀까지 위험하다니.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유진이도 결국 피해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가씨, 상황이 어떻든 살인은 살인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해치려 한다면 막아야 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유진의 모든 공범들과 배우도 밝혀내야 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구해야 했다. 마무리 나레이션. 손녀까지 이용하려 했던 딸의 치밀한 계획. 이제 서연은 더 이상 모정에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법정에서 딸과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서연이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향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딸과 마주하는 순간 서연의 마음은 복수의 쾌감이 아닌 깊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유진의 눈물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일까요? 정의와 모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서연의 마지막 선택이 다가옵니다. 서연이 경찰서에 나타났을 때 담당 형사 박민수는 깜짝 놀랐다. 이서연 씨? 실종 신고된 분 아닌가요? 어떻게? 네, 저입니다. 그런데 신고할 게 있어요. 제 딸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박 형사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하지만 서연이 제출한 증거들을 보고는 경악했다. 녹음 파일, 사진들, 그리고 상세한 계획서들. 완벽한 증거였다. 이서연 씨, 이 정도면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그리고 여러 공범들까지 입건할 수 있겠네요. 네, 빨리 처리해 주세요. 제 손녀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유진은 사무실에서 체포되었다. 민지와 남자 동료도 함께 연행되었다. 뉴스에서 유진의 체포 소식이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실종된 어머니를 위해 애써 찾던 효녀가 사실은 살인 미수범이었다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다. 한 달 후 첫 공판이 열렸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기 때문이다. 서연은 증인석에 앉아서 딸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제 딸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어머니가 딸을 고발한 이 사건의 특수성 때문이었다. 피고인이 증인을 해치려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도 믿기 어려웠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서연은 등산 당일의 일을 차분히 증언했다. 유진이 자신을 절벽에서 밀어뜨린 순간 나뭇가지에 걸려 살아난 일, 그리고 이후에 발견한 모든 계획들.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을 때 법정 안이 술렁였다. 사실 계획했어요. 어머니를 밀었거든요.
절벽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유진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엄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유진을 보며 서연의 마음도 무너졌다. 변호사가 변론을 시작했다. 피고인은 극도의 경제적 압박과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위협, 투자 실패의 절망감, 그리고 딸의 미래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이 피고인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반박이 이어졌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3개월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딸까지 보험 사기에 이용하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충동 범죄가 아닙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시달렸다. 한편으로는 딸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유진이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중간 휴정 시간에 유진이 서연에게 말을 걸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유진아,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처음에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서연은 딸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진짜 후회하는 것 같았다. 유진아, 그래도 엄마를 죽이려 했잖니. 그것도 3개월 동안 계획해서. 알고 있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엄마가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정말로 죽었다면 저는 평생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럼 왜 그랬니? 무서웠어요. 사채업자들이 미나까지 건드린다고 위협했어요. 그때는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유진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더 이상 구별할 수 없었다. 최종 변론에서 유진이 직접 말했다. 재판장님, 그리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든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가족을 해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았을 거라는 걸. 판결일 유진은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서며 서연은 생각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여전히 유진은 자신의 딸이었고 앞으로 7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다. 그날 밤 서연은 목련 할아버지에게 전화했다. 할아버지, 재판이 끝났어요. 어떻게 되었나요? 7년. 징역 7년이에요. 그래도 정의가 실현된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마음이 복잡해요. 제가 한 일이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요? 아줌마가 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거예요. 손녀까지 위험했잖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법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과연 이것이 진정한 승리일까요? 서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유진은 수감되었고 서연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죠. 세상에는 자신과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을. 서연의 진짜 새 출발이 시작됩니다. 6개월 후 서연은 다시 청양군 복지관에 나와 있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오늘은 엄마사랑 복지 모임 첫 번째 모임입니다. 복지관 작은 회의실에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가족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이었다. 저는 이서연입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제 딸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이해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뀌었다. 저희 아들이 사기를 쳐서 집을 잃었어요. 60대 여성이 말했다. 남편이 도박으로 빚을 만들어서 50대 남성이 고개를 떨궜다. 사위가 보험 사기를 치려고 했어요. 다행히 실패했지만 70대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서연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다. 자신만 이런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모인 이유는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서연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준비한 계획을 설명했다. 첫째, 가족 사기 피해자 상담 서비스. 둘째, 금융 사기 예방 교육. 셋째, 법적 지원 연결 서비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정미란이 손을 들었다. 서연 씨,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미란 씨.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예방이에요. 사후 처리보다는 미리 막는 것이 더 중요하죠. 모임이 끝난 후 서연은 혼자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를 대신 타이핑해서 보내주는 봉사자로부터였다. 엄마 유진입니다. 교도소 생활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 적응했어요. 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언젠가 출소하면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미나는 잘 지내고 있나요? 할머니가 키우고 계신다니 안심이에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서연은 메시지를 읽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아직도 유진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변화하려는 모습은 보였다. 다음 날 서연은 목련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할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아줌마, 오랜만이네요. 새로운 일은 잘 되어 가나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비슷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럼 잘 된 거네요. 아줌마가 찾은 새로운 길 말이에요. 할아버지, 그때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아줌마가 스스로 일어섰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딸은 어때요? 많이 변했나요? 글쎄요. 편지로는 반성한다고 하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그날 오후 서연은 손녀 미나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다. 할머니, 미나가 뛰어와서 안겼다. 우리 미나 오늘 어린이집은 어땠어? 재밌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아직 5살인 미나에게 엄마가 감옥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엄마는 중요한 일을 하러 멀리 갔어. 조금 더 기다려야 해. 알겠어요. 그럼 할머니가 엄마 역할 해주세요. 서연은 미나를 안고 웃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겠다고 다짐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서연은 일기를 썼다. 오늘로 엄마 사랑 복지 모임 활동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었다. 처음에는 복수심으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진정한 보람으로 바뀌었다. 유진이에게 당한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동시에 서로 도우며 치유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도 보인다. 유진이가 7년 후 출소하면 정말로 변해 있기를 바란다.
그때는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창 밖으로 보니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1년 전 그 등산 이후 첫 겨울이었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복지 모임 회원 중 한 명인 김할머니에게서였다. 서연 씨, 우리 사위가 또 보험 사기 치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 지금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은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의 서연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다. 눈이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서연은 생각했다. 1년 전 절벽에서 떨어질 때만 해도 자신이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복지관 불빛이 보이자 서연의 걸음이 빨라졌다.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절벽에서 떨어진 순간부터 시작된 서연의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정한 치유와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가족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다른 이들을 돕는 일로 치유해 나가는 서연.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